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고객 만족을 향한 끝없는 노력, 믿을 수 있는 딴지마켓의 신강자. 침대에 대한 고민은 쇼앤침대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꿀잠만 누리세요.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앤침대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노무현 만들어낼 대통령이 수 있다. 말하는 설득과 소통의 원칙. 대통령의 말하기 위즈덤 하우스. 어머니 또 감기 드셨어? 사들인 온열 매트가 몸에 잘 안 맞으신가? 네,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많이 찌뿌둥하시대요. 기력도 없으시고. 결국 전자파 문제가 큰 것 같네. 가만, 우리 회사 김대리가 요번에 온열 침대를 샀는데 유지비도 저렴하고 밑에 열선이 없어 전자파가 아예 제로라던데? 정말요? 침대 이름이 뭐래요? 김대리가 구매한 침대는 다존 군불 침대입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구매 문의는 02-2245-3531 02-2245-3531.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의 대통령 행적은 2년 반이 지난 오늘까지도 명쾌히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라인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세월호 사고 9일 후 이런 말을 기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세월호에 빠지지 말고 승마 빨리빨리 취재해라. 김종 전 차관이 취재하라고 한 건 정유라의 국가대표 선발이 특혜라고 문제 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많은 수의 국민들이 모두의 눈앞에서 죽어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래도 18대 대통령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첫 순서는 오늘도 송채경화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일주일을 못 버틸 것 같으니 아직도 하고 있는 송채경화 기자입니다. 자, 첫 뉴스는 뭡니까? 네, 속보 먼저 전해드리면요.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늘 오전 6시쯤에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NHK가 보도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 뉴스가 나오면 우리 언론을 다 덮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지진이 나가지고 다른 나라 지진 챙길 때가 네. 아닙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 국내 뉴스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국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네. 제가 요새 뉴스를 가만히 보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고영태 씨 어디 갔죠? 고영태 씨요. 고영태 씨 보도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네, 사실 그러네요. 가장 최측근이고 가장 오랫동안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것을 능가하는 많은 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이분 뉴스가 사라졌어요. 이분 뉴스가 사라졌다는 건 이분이 취재의 대상이 분명히 될 텐데 네. 안 잡힌다는 거거든요. 네. 어디 가셨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어디 잡힌 건 아니겠죠? 아니 구속됐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군가에 의해 감금되거나.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예. 고영태 씨 어디 가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앞으로 고영태 씨 뉴스를 기다립니다. 저희는. 제보도 이제 받으시는군요. 자,
첫 뉴스 전해주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에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국회 추천 국무총리 요청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청와대가 이거에 대해서 어제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검찰 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말을 바꾸기에 나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특검도 거부할 겁니다. 네, 앞으로 계속 거부할 것 같은데 원래 야당이 거국 내각 국무총리 요구한 것은 야당의 조건은 모든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권한을 내려놓지 않은 채 김병준 총리를 이제 내정했다고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탄핵으로 가면 대통령 권한이 중지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뭐랄까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탄핵 국면으로 가면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황교안 총리 체제를 유지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저는 야당으로서는 나쁠 거 없다고 봅니다. 네, 야당 안에서도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쁠 거 없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그게 누가 되든 네. 합의도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오면 그거 봐라. 그 이후에 혼란이 이어질 건 뻔한데 이게 다 야당 책임이라고 떠넘길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새누리당 비주류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탈당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여당 내에서는 첫 번째 탈당하는 사람들이라서 추가 탈당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의 주시 뉴스입니다. 왜죠? 반항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유가 궁금해서요. 네. 아니, 어차피 두 사람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잠룡으로 꼽히고 네. 김용태 의원 젊지만 스마트한 분으로 꼽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나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무슨 계획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제3지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3지대 얘기는 아주 예전부터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주시 뉴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되돌아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집회에 계속 거론됐던 숫자가 뭐냐면 60이에요. 60 이후 최대 인파, 네. 최대 촛불, 초두 네. 집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60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전두환 대통령이 체육관을 통해서 뽑혔지 않습니까? 네. 3,000명 모여가지고 국민들은 투표할 수가 없었어요. 네. 직선제를 요구하는. 그렇죠. 네. 전두환 대통령이 계속 체육관 선거를 고수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직선제를 요구한 것이 이제 60인데. 네. 87년도 60 항쟁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6.29 선언이라고 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본인 아이디어 아니라고 나중에 밝혀졌죠. 네. 어쨌든 6.29로 대통령을 가져갔죠. 60의 성과는 노태우 대통령이 가져갔습니다. 네. 근데 당시를 되돌아보면 야권은 양김으로 분열됐다고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6.29 선언과 양김의 분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선거를 또 생각해 보시면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는 이제는 김영삼, 김대중 두 분 중에 한 분이 왜냐하면 여권에는 유력 주자가 없었거든요. 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자 김영삼 대통령과 네. 3당 합당을 합당을 하죠. 했죠. 예. 네. 그래서 민자당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분이 안 가는 네. 당이 그때 하나. 당시에 여당과 합친 거죠. 그쵸. 새누리당의 전신과 합친 거죠. 야당에 있던 김영삼. 그게 지금 네. 말하는 삼지대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보면 지금은 둘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야권 분열과 네. 삼지대라고 하는 삼지대 구상 중에 하나는 국민의당과 다시 합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면 3당 합당과 삼지대가 유사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는 거다. 그런 여권의 기획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는 두 대에 걸친 대통령 선거에 이런 기획이 있었다면 네. 이번에는 둘 다 한꺼번에 벌어지는. 야권은 총선을 통해서 분열되고 그리고 여당인지 야당인지 헷갈리는 혼혈 정당의 탄생은 제3지대로. 네. 그 제3합당과. 그 이 제3지대를 야권의 만약에 국민의당과 합치고 야당 쪽 인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걸 야당이라고 봐야 되나요? 여당이라고 봐야 그게 되나요? 여권 쪽에서 발언. 왜냐하면 지금 여권에서는 네. 김영삼, 김대중 때처럼 네. 야권의 후보들을 압도할 만한 인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야권의 인사라고 생각되는 분 한 분, 그리고 호남의 표 일부를 끌어오고 영남의 표를 합쳐서 뭐 이런 기획을 하는 것은
이 계속 정권을 이어가고 싶은 쪽에서는 너무 당연한 기획이라는 거죠. 왠지 불안하네요. 역사의 반복. 근데 이런 기획을 했던 분들이 지금 여권에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가. 그래서 본인들이 겪었던 것을 한 번에 압축해서 시도할 수 있다. 뭐 그게 꼭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기획을 하는 건 자연스럽다. 그쪽 입장에서는. 그 첫 행보가 이 두 분의 탈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주시 프레쉬 드디어 노래를 부르셨군요. 네. 며칠 전부터 그 노래를 정말 다 알고 사시더니. 그래서 삼지대는 3당 합당이라고 생각하는 네. 게 자연스럽고 이건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네. 그렇게 인식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려지는 거죠. 지금 세월이 지나서. 하지만 세월이 지났어도 이걸 기획했던 분들은 그대로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1998년 보궐선거와 또 그 이후에 2000년 16대 총선에서 그 최순실 씨를 비롯한 최 씨 일가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원받았다. 이런 증언이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85년도부터 17년 동안 이제 최 씨 일가의 차량을 운전했던 김모 씨의 증언이 이제 세계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모 씨 증언을 보면 그 98년도 보궐선거 때만 해도 자기가 본 바로는 2억 5천만 원을 당시 가방에 넣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자택이었던 이제 대구 달성구 아파트에로 자기가 전달을 했다. 이런 내용의 이제 인터뷰를 했죠. 첫 선거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네. 이게 불법 선거 자금이거든요. 당연히. 네. 신고되지 않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탄생한 국회의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얼마입니까 도대체. 20몇 년 만에 나온 거죠. 네. 증언이. 1998년 그 다음에 2000년에 바로 왜냐하면 이때는 보궐선거였거든요. 네. 2000년에 2년 후에 16대가 총선이 있었는데 이때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지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죠. 이 운전 기사분이 그 다음 총선 운전기사 안 했군요. 네, 2004년까지 있었고 2004년까지 있었으니까 약간 겹치긴 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얘기한 건 2000년까지 자기가 봤다. 항상 이 운전기사를 통해서 네. 중요한 뉴스가 나옵니다. 저희도 제가 탐사보도를 전달할 때 운전기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운전기사 차 안에서 통화하거나 네, 다 듣겠죠. 네, 다 듣게 되거든요. 이번에도 운전기사.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불법 선거 자금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는 거죠.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 등 최 씨 일가와 이미 30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 이런 증언이 나온 건데요. 30년 전. 네, 30년입니다. 주시 뉴스네요. 네네. 네, 근데 이 이제 유경재단에서 근무했던 A 씨의 인터뷰인데요. 그 87년도에 유경재단의 분규가 일어났을 당시에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태민 씨 측을 만나기 위해서 재단에 수차례 방문을 했다. 방문을 해서 사퇴 수습 방안을 논의했고 그 시절부터 이제 김기춘이 최태민 일가를 도와줬다 이런 진술이 나온 겁니다. 유경재단에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라면 알겠네요, 그러면. 네, 그때 당시에 이걸 모르는 직원들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를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네. 이런 얘기 여러 번 했는데 그동안 나왔던 그 연결고리는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 건물에 사무실을 김기춘 두고 비서실장의 일했다. 사무실이 있었다. 이건 팩트거든요. 네. 네. 이것도 그래도 모른다고 했어요. 누구랑 계약을 한 건지. 그리고 그 훨씬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그때 최순실 씨, 정윤회 씨도 있었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있었는데 그 멤버가 단촐했는데 어떻게 모르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었죠.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일본에 가서 한국에서 하는 건 불법이어서 네. 일본에 가서 했는데 그 병원이 바로 최순실 당군의 차움병원이었다. 네, 맞습니다. 네. 수많은 병원 중에 하필 왜 차움이냐. 그런 연결고리. 그리고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정윤회 관련 보고를 내부적으로 2차례 했다.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네. 그러니까 문건이 터지기 전에 내부적으로는 그 내용을 알고 보고했다는 건 어떻게 모른다고 그럽니까? 본인이 네. 2번 보고했다는데. 이것도 지난주에 나온 언론 보도고. 그리고 그 전까지 제일 주시했던 관련 보도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첫해 여름 휴가를 저도로 갑니다. 네. 기억나세요? 저도. 네. 저도의 추억. 네. 네. 박정희 대통령과 저도의 추억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과 여름 휴가를 갔던 곳이라 네. 본인의 첫 휴가를 저도로 간 거죠.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허태열 비서실장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 휴가 때 굉장히 소수 인원이 갔는데 최순실 씨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때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죠. 네. 네, 그것도 역시 부인했긴 했지만 이렇게 연결고리가 여러 번 나왔는데 매번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 아예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네. 최근 몇 년 전이 아니라. 예. 부인하겠죠. 예. 네, 근데 이번 부인합니다. 기회에 꼭 김기춘 비서실장을 어디든 세워서 이거 확인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분은 오랜 시절 항상 언저리에서 그런 기획을 해왔다고 의구심의 대상이 됐으나 한 번도 그 책임을 네. 뭐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될 것 같죠. 일단 국정조사에는 증인으로 불려진 것 같은데 검찰이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한겨레 20일 단독인데요. 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정호성 당시 이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막았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 전에 청와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보도된 건데요. 그 세월호 참사 당일에 1시 30분부터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이제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는데 청와대에서 1시 30분부터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정호성 실장에게 부속실장에게 연락을 했더니 정호성 실장이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외부 방문 일정을 잡는 걸 꺼리는 거 알지 않느냐. 그게 대통령 스타일이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읽히네요. 갑작스런 외부 방문이라고 해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청와대에서 5분 거리거든요. 네. 네. 여기는 쉽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세종문화회관 옆에요. 청와대 바로 앞이잖아요. 네. 이게 무슨 외부 방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코앞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네. 아니 무슨 외부 방문이라는 게 무슨 지방 방문도 아니고 말이죠. 정부 청사를 방문한 청와대 바로 앞에 있는 가는 건데 의미가 조금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한겨레 20일 단독 나왔는데. 네. 근데 후속이 너무 없어요. 이거 정호성 문고리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못 간다고 했다. 네. 이거거든요. 요약하면. 네, 맞습니다. 네, 못 간다고 했다. 왜 못 간다고 했을까? 이런 큰일이 벌어졌는데 네. 틀림없이 전화로 이거 당장 와야 된다고 이 정도로 말했을 거란 말이죠. 이건 대통령이 직접 오셔야 된다고. 네. 뭐 전 국민이 TV를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배가 가라앉고 아들은 갇혀 있고 이거 어떡하냐고 난리가 났으니까. 이런 사건은 생각해 보시면 생중계로 그 정도 많은 인원이 배에 갇혀서 이 생사가 갈리는 지점을 우리가 라이브로 정문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네.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가야 된다고 전화를 급하게 했겠죠. 그런데 막았고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안 되죠. 스타일이 아니어서 정호성 씨가 이 바보거나 또는 상황 판단이 아예 안 되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갈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네. 그게 그렇게 추측하는 게 맞겠죠.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죠. 네. 다음 뉴스는요? 네, 국민연금이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유리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당시에 500억 원의 손실을 볼 것을 미리 알고도 찬성을 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국민연금 합병 찬성이 결국은 청와대 압력에 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더 짙어진 겁니다. 그 한겨레가 입수한 국민연금 내부 회의록을 보면 이제 국민연금이 삼성에서 발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비율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그다음에 자체 산출한 적정 비율보다 3,500억 원이 손해임을 알면서도 이제 합병에 찬성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되네요. 3,500만 원도 아니고. 네. 3,500억 자기들 돈입니까? 이게 국민연금인데. 그렇죠. 이건 말이죠. 철저히 조사해서 이 관련자들을 확실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다시는 국민들 돈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지 못하게 이 소위 말하는 요즘 흔한 단어로 오다를 누가 내렸는지. 3,500억이 국민연금이 손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청와대겠죠. 이건
말이 안 돼. 이 돈 다 물러나라고 해야 돼요. 이거 재산 다 환수시켜가지고 이 돈 메꿔내야 됩니다. 삼성이 정유라 씨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배경이 아니겠는가. 네, 그런 의혹을 받고 네,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싸게 장사했네요. 삼성은. 그러네요. 네. 35억이면. 35억 뭐. 네, 그리고 또 재단에 몇백억 의혹은 있지만 몇백억으로 해봐야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이거를 그냥 넘어가니까 또 하는 거예요. 다음 정권에.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삼성 할아버지라도 이번엔 꼭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그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한 반박 자료를 작성했는데 이때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 아이디로 그 한글 파일을 작성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게 진짜 실적법 위반이다. 이런 이제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대통령 개인 비서가 아니거든요. 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두세 개 정도 제목 정도 저희가 읽고 간단하게 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까지 그 최 씨 자매 진료기록부에 이제 청안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서 대리 처방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14년 4월과 5월 세월호 참사 전후로 해서 그 최 씨 자매를 진료했던 의사가 그때 우리가 알려진 김상만 원장이 아니라 다른 의사였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A 씨라고 이렇게 익명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세월호 기간에도 처음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는 거네, 한마디로 말해서. 네, 처음에 가서 진료를 받았던 아니면 대리 처방을 받았던 이제 그렇게 진료가 있었다. 그 대리 진료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인데, 근데 당시에 이제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을 진료했느냐 이렇게 A 씨에게 물어봤더니 A 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이건 말이죠. 반인정이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기억에 의존해서 사실은 확인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의사는 차트를 쓰거든요. 네. 차트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차트를 확인하라는 소리이기도 하고 가서. 네. 그 차트가 없다면 차트를 없앴다면 그런 의혹도 나왔잖아요. 처음에서 2014년 3월 이후 다 없애버렸다고. 네, 없앴다고. 차트를 없앴다면 그게 범인인 거죠. 네. 결국 이 의사에 대한 진료 기록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네, 이거는 7시간과 처음에 상관관계가 있지 않냐 하는 의혹을 계속 짓게 하는 보도죠. 네. 하나 정도 더. 네, 가수 윤종신 씨가 현재 시국을 비판하는 글을 남겨서 화제가 됐는데요. 어제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의 소극적 표현 및 침묵이 파렴치한 사람들에 의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과 결정적으로는 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나아지고 덜 유치해지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는 생각에 조금 솔직해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 현재 시국을 영화로 비유를 해서 이 영화 빨리 끝냅시다. 2편 연속 망쳤으니 이제 잘 만들 차례예요 감독님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에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직업군이 이제 연예인들이 정권 바뀌면 못 나올 수도 있고 막 한 번 말아냈다가. 네. 근데 나섰다는 거죠. 네. 근데 멘트는 세진 않네요. 이 정도면 센 거 아닌가요? 연예인 이 정도면? 글쎄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네. 국민들의 눈에 보자면 약 두 달 전 정도의 멘트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직업군도 나섰다. 이런 의미가 있네요. 윤정수 씨 인터뷰 한번 하시죠. 좋네요. 기왕 이렇게 나선 김에. 네. 네, 공개 제안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채영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뇌만 높다 하나니. 영어가 어려운들 하늘 아래 말이로다. 백일 좀 삼 듣고도 들으면 안 들으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듣고 영어 탐만 하나니. 한국 최고의 외국어 라디오 방송 TBS EFM 101.3 Korea's #1 foreign language station, TBS EFM 101.3.
학교 역사상 사실상 최초로 선발한 승마 특기생 정유라에 대해서 이화여대는 그동안 특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학생이 고등학교 시절 승마 특기생 전형도 없던 이화여대를 본인이 갈 거란 이야기를 했었다는 증언이 있어 한 분을 모셨습니다. 승마계 관계자로서 당시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하는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라 학생이 고등학생 때 이미 특기생 전형도 없는데 이대를 가겠다는 말을 했었다고요? 뭐 특별히 이대라기보다는 고대나 연대나 이대 이런 그 좋은 학교를 자기가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아, 이대도 그 중에 하나로 언급된 그렇죠. 거군요. 네. 그런 학교를 갈 것이다. 네. 근데 당시는 네. 특히 이대는 승마 특기생 전형이 없기 때문에 네. 전형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이런 생각들을 주변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 당시 전형이 뭐가 있습니까? 그 한 2월, 3월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형이라는 건 보통 5월이나 6월 때쯤 학교 전형이 입학 전형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뭐 초에 그런 전형 자체가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특히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십 년간 전형이 없었던 학교인데도 본인이 이제 연대 고대 아니면 뭐 이대 정도 나는 갈 거야 이런 얘기를 전형이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변에서는 전형도 없고 그리고 과거 전례도 없는데 어떻게 저길 간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의아하게 생각 안 하셨어요? 뭐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뭐 부모님들도 다 알기 때문에 유연이 정도 되면. 유연이면. 유라 정도 되면. 어딜 못 가겠냐 이런 생각들은 다 그냥 저희들끼리는 하고 있었죠. 실제 이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유라 학생의 성적을 보면 여러 대회에서 입상하고 금메달 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유라 학생의 실력은 어땠어요? 그 업계에서 보기에는? 저희 승마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정유라 승마 실력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예로 2014년도에 그 한국에서 외국 국제 심판을 초청해서 승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외국 국제 심판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 세미나 내용에 이제 비디오를 하나 뽑아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지 않은 예로 타고 있는 선수를 비디오를 선정된 게 정유라 사진을 선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 코치는 모르니까. 정유라 학생이 누군지 모르고. 네, 모르니까. 국내 선수들 중에 가장 나쁜 사례로 든 게 정유라 학생이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그때 많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당황했겠네요. 저거 저렇게 다르면. 정유라는 없었죠. 정유라는 없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은 좋은데. 참 그냥 저스트 라이더도 아니고 그냥 패신저. 승객처럼 타고 승객처럼 얹혀간다는 얘기죠. 말이 얹혀간다. 가장 나쁜 사례로 들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성적이 1등 아니면 2등밖에 안 했다고. 이 승마는 좀 약간 좀 다른 종목과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의 능력치가 높은 말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비싼 말을 타면 성적이 나온다. 비싼 말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경우가 대반이지만 저렴한 가격의 말을 사서 잘 호흡을 맞춰서 선수가 잘하면 또 성적이 그렇죠.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선수 실력이 없으면 비싼 말로 커버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그렇죠. 지금 삼성에서 요번에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삼성에서 스폰해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상식은 정유라가 그 말을 타면 무지하게 잘 타겠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적은 너무너무 안 나왔잖아요. 국제대회에서. 그런 예를 보듯이 말이 좋다고 해서 기수가 실력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놔도 그 말의 영향을 뿜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정유라 선수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시합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만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땄을 때가 아마 그 선수의 가장 일생일대 최고의 실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그 이전의 성적들은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거의 1등을 했어요. 나갔다 하면 1, 2등을 다 해왔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심판들이 전부 다 같은 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 마장마술 이 판이 워낙에 작아요. 예. 예, 심판도 뭐 한 대여섯 명밖에 없고 예. 선수도 뭐 한 20명 안짝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간에 다 알고 있는데 예. 정의원이 코치가 심판이지 않습니까? 아, 정유라 학생의 코치가 심판. 코치도 심판을 보고 코치도 하고 심판도 말도 보고. 수입하고 모든 걸 다 해요. 예. 그러면 좋은 위원님은 점수를 점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줄 수가 없죠. 제가 데리고 있는 애인데 못 주면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제가 연결해 준 말인데 그 말도 또 성적이 안 나오면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그러면 겁니다. 다른 심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유현이 엄마가 워낙 파워가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른 심판들이 점수를 제대로 안 주면 어떻게 되죠? 한 예로 예. 저희가 2014년도인가? 그렇죠. 14년도에 시합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이면 유현이가 고3 때. 고3 때. 고3의 성적이 중요하죠. 네. 예. 그때 늘 1, 2등을 하고 왔었는데 한 대회에서 1등을 놓쳤습니다. 한 대회에서. 네, 2등, 3등 했죠. 2등, 3등. 네, 1등을 놓쳤는데 엄마가 갑자기 분개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1등을 못한 거에 대해서. 또 재밌었던 게 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마침 네. 현장 오셨군요.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제가 뭐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1등 안 됐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심판들이 능력도 없는 것들이 심판 본 적도 없는 것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건방지게 심판에 들어와서 대도 않는 점수를 준다. 그래서 2, 3등 안 되겠다 저것들. 안 되겠다 네. 저것들. 그러더니 뭐 이제 뭐 쑥닥쑥닥 하고 그러더니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러고서 시합이 그러고 한 2-3시간 있다 시합이 끝났어요. 모든 경기가 이제 그날 당일 시합이 다 끝났죠. 끝났는데 갑자기 상주 경찰서 형사분들이 막 시합장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경찰 대회 끝나자마자요? 네. 아니 뭐 그래서 우리는 이건 또 뭐야? 아니 뭐 시합에 경찰이 왜 와? 뭐 누가 뭘 신고를 했나? 별의별 생각들 다 하죠. 누가 또 시합장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대회 끝나고 며칠 있다가 아니라 2-3시간 있다가 바로 어머니와 엄마가 한 말씀 하시고 그날 시합이 한 3-4시간 이제 5시쯤 끝나지 않습니까 오후에.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형사들이 막 오더니 심판위원장을 비롯해서 심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연행을 했네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뭐야. 우리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이런 경우가. 도대체 뭐 그 당시만 해도 최순실 씨에 대한 그런 안 나왔어요. 최순실에 대한 정윤의 보도만 있었지. 그쵸. 최순실 보도가 네, 없었던. 아빠에 대한 얘기가 많았지. 뭐 엄마는 최태민 목사의 딸이라는 얘기는 알고 있었어요. 네. 다들 얘기를 하니까 다 알고 하여튼 최 씨 있었으니까. 집안이 대통령과 가깝다. 이모라가 부를 정도다. 네, 근데 뭐 다 모든 게 정윤회 씨를 기준으로 일이 벌어지는 거였었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네, 그렇게 달리 이해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정윤회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이혼을 하면서 예. 이혼이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정윤회 씨는 보이지 않았고 네. 엄마가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일어나는 게 모든 게 이제 대통령 이런 걸 아예 그냥 드러내고 오픈이 돼버렸다는 근데 거죠. 그 중에 사건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경찰이 바로 들이닥친. 그렇죠. 그래갖고 다 잡혀간 거예요 심판들이. 무슨 아니 심판들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심판들은 심판을 받을 뿐이고. 점수를 채점하고 점수 결과를 냈는데. 근데 그 심판들이 예. 그날 들어왔던 심판들이 이제 뭐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그쪽 식구들이 컨트롤되는 심판들이 아닌 심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대로 심사를 해버렸군요. 본대로 줬죠. 그렇죠. 본대로 준 거죠. 그 본대로. 사람들은. 그래서 이건 1등 안 돼. 이렇게 줬더니. 아니 뭐 자기 본대로 자기 느낀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심판의 능력대로 준 건데 경찰서. 어머니는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죠. 1등을 안 했다는 거 이제 심판의 탓으로 돌린 거죠.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다 잡혀갔어요. 다 잡혀갔어. 이제 몇 시간 있다가 다 나오셨더라고. 몇 시간 있다가. 근데 이제 우리가 안 들어간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이슈가 뭐길래 경찰서를 들어갔을까? 누가 한 짓일까?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뭐 알 사람들은 다 알았죠. 네. 잡혀갔다가 그분들 돌아와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 돌아왔죠. 네. 이제 화가 많이 났죠, 다들. 당연히 화가 그 중에 한 분은 뭐 어떤 분은 이제 아예 심판 정남이 떨어져가지고 다 손 띄워버리신 분도 계시고. 경찰이 뭐라고 그랬답니까? 똑바로 보라 그랬대, 심판. 똑바로 뭐라고? 뭐 하는 거냐고. 심판 똑바로 보라고. 자기들도 피곤한데. 피곤한데. 이렇게 똑바로 못하니까 자꾸 위에서 지시 내려오고. 위에서. 네, 다 알아봐라 뭐 이런 거 내려오고. 자기들도 이거 모른다. 우리도 이런 거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명령이 내려왔는지 모르지. 하여튼 위에서 내려왔고. 네, 자기는 지시대로 해야 되는데. 오라고 그랬더니 승마 대장 가가지고 심판들 잡아왔고.
근데 심판들한테 뭐라고 할 말 있습니까? 자기는 전문 분야도 아니니까 그냥 똑바로 아는 게 봐라. 있어야죠. 그러니까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 앞으로 똑바로 볼 수 있겠냐? 앞으로 똑바로 볼 수 있겠냐? 근데 결국은 뭐 왈가불가하다가 그냥 다 앞으로 심판 똑바로 보겠다. 그래서 뭐 각성문 같은 거 하나 쓰고 네, 그리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예. 자존심 상한 심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심판을 아예 떠나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최순실 씨가 은퇴시킨 심판도 있군요. 있죠. 아, 그 그때 이후에 그래서 이제 또 그 사건으로 문체부 국장이 날아가는 그 사건입니까? 다는 아니지만 지켜봤죠. 참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러면 정유라 학생이 특기 전형도 없던 이화여대의 승마로 가는 걸 보고 다른 학부모들이나 업계에서는 아 저거는 대통령이 힘을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니 바보가 아니면 다 생각하죠. 그거 아니면 뭐 어떻게 가요 무슨 수로. 학부모 한 사람의 힘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안 돼요. 이런 거는 절대로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일단 운동시키는 사람들 자체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예. 아닌 건 아닌 건데 그걸 뭐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요. 학생들이고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 특혜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아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아니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입학 전형 보는 애들한테 다 얘기 들었죠. 뭐 금메달을 들고 왔다는 등 시합복을 입고 왔다는 등. 근데 저희들도 그런 입학 전형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런 걸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고 막 공부를 많이 하는데 고대, 이대, 연대 이런 데는 그런 개인 종목이 일단 기본적으로 김연아나 뭐 이런 그 국민 여동생급 아니면 개인 종목으로는 가기 힘들어요. 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럭비 네. 그 종목 외에는 정말 힘든 부분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된다는 거는 뒷배경이 그런 거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대통령 백이 있으니까 가겠다. 네. 우린 가라. 네. 가서 너가 물꼬를 터지면 밑에 애들도 받아줄 거 아니냐 앞으로. 안 받아주대. 그다음부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각한 사안인데 너무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듣다 보니 정말 코미디네요. 네. 자, 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웃음이 나서. 자. 죄송합니다. 국정농단 사태 관련해서 검찰이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민변이 입장을 내놓았어요. 검찰 수사, 이거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건데요. 민변의 김남근 부회장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입건됐으니까 이 정도면 되는가 아닌가 싶은데 법률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게 아직 미진하다고요? 네, 뭐 일단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를 하고 정식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피의자로 조사를 하겠다는 점은 뭐 좀 진전된 것이지만 여전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직권남용죄의 프레임에 수사를 딱 가둬놓고 예. 뇌물죄와 같은 좀 본질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미진하다는 것이고요. 뇌물죄. 실제로 이제 그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수사를 하겠다라는 뭐 여지는 남겨놨지만 예. 결국은 이제 재벌들을 전부 이렇게 피해자로 네. 기재를 하고 있어서 이제 뇌물죄가 되면 뇌물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뇌물 준 재벌들에 대해서도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 보면 검찰에서는 이제 뇌물죄에 대해서는 수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비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뇌물죄는 사실 형량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1억 이상의 뇌물이 되게 되면 이제 뭐 무기징역까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수백억이 오간 사건이니까 중형이 예상되는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제 직권남용죄는 뭐 대부분 집행유예로 많이 나오는 그렇죠. 형량이 비교적 이제 가벼운 그런 사건입니다. 만약에 저나 부회장님 같은 그냥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정도 지금까지 밝혀진 정도만 가지고 당연히 뇌물죄를 적용받을 텐데 그러면 형량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보통 뭐 10년 이상의 그런 중형이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죠. 액수 자체도 수백억에 이르고 있고, 뭐 죄질도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뇌물을 이제 수수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서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또 재벌들에 있어서도 뭐 돈을 낼 때 이제 그냥 뭐 지금 뭐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대통령 뭐 독대를 할 때 뭐 애로사항 이런 걸 내도록 했는데 이제 각 그룹마다 보게 되면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하고 제일합병을 위해서 국민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라든가 또는 뭐 SK 같은 경우는 사면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총수가 경영을 못해서 뭐 어렵다고 얘기를 한다라든가 현대자동차는 이제 뭐 노사관계 같은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요. 국민연금이 결국은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에 그 합병을 갖다가 이제 찬성을 해줘가지고 이재용 승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었었고, 뭐 CJ나 SK 다 사면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뭐 쉬운 해고라든가 비정규직을 쉽게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법 개정 같은 것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검찰 기소 내용에 부족한 점이 많은데 특히 저희가 바로 앞 인터뷰에서도 다뤘는데 이제 그 2대 입학 비리 특혜 사건은 대단히 명백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 공수사실에 포함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뭐 이 부분도 이제 빠졌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입학 비리에 외부 인사가 압력을 넣거나 이제 했을 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많은 사례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전례가 많은 사건이니까 포함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누락이 됐었고요. 이게 포함되면 거의 뭐 유죄는 거의 분명한 사안인 거죠. 예,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런 입학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외부에 개입을 해가지고 입학사정관들한테 압력을 넣는다든가 입학사정관들에게 허위의 사실들을 제공을 하면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입학사정을 하게 하였다면 뭐 유기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확립된 판례들입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뇌물죄 얘기를 쭉 기소 누락됐다는 얘기는 여러 곳에서 나왔고 저희도 이제 계속 언급했는데 뇌물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헌재가 정리한 탄핵 사유 중에 뇌물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있겠지만은 그 탄핵에 있어서는 그 우리 헌법재판소의 이제 법리에 의하면 중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탄핵의 사유가 국민의 신뢰를 이제 완전히 상실할 정도라든가 국정을 계속하는 것보다 국정을 중단시키는 것들이 이제 더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될 정도로 중대하다는 것인데 그것에 있어서는 이제 헌법 질서를 얼마나 유리했느냐, 이제 얼마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뭐 뇌물죄와 같이 중형이 예상되는 이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중요한 이제 그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재벌들이 피해자로만 다뤄졌는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CJ 같은 경우에는 대가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됐거든요. 뭐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다 뺐는데 아마 좀 다루기 미묘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공수사실은 다 빼고 더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제 특검에 넘기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제 사기 미수인데 사기 미수의 대상이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근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최순실 씨와 이 재단은 사실상 한 몸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상은 이제 그 재단 자체를 최순실 씨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운영해왔다고 보여지고 돈을 빼내는 방법도 용역인 이런 건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고 결국은 이제 돈을 빼내기 위한 횡령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봐야 되는데 앞에서의 그 재단을 최순실이 이제 사실상 운영했다는 부분들은 다 생략을 해버리고 돈을 빼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제 뭐 용역이나 이런 거를 이제 사용했다 그래서 사기 미수만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좀 핵심과 그런 부차적인 것들을 좀 빼놓은 몸통을 빼놓은 그런 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대로 적용했다면 어떤 혐의가 더 추가됐어요?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를 이제 했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액수 이제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그것도 중형이 예상되는 이제 그런 범죄입니다. 사기 미수보다는 횡령으로 다뤘어요. 훨씬 형량이 크다. 그것도 역시 빠졌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 더 이상은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긴급 체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출국 금지를 한다든지
아니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강제 수사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에게도 약속한 것을 이렇게 이제 바로 뒤집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당연히 이제 수사를 하는 주체 입장에서도 피의자가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체포영장 등을 발부를 해서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그 재임 기간에는 이제 소추되지 않는다는 소위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체포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들이 이제 그 학계의 이제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소추를 전제로 하는 구속은 못하지만 그 수사에 필요한 이제 체포는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의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과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에 의한다면 이제 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예. 뭐 압수수색 같은 건 이미 뭐 시도를 했었고요. 검찰은 지금까지 짚어주신 대로의 어떤 빠져버린 기소 내용을 보자면 뭐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는 하고 있는데 강제 수사까지는 안 갈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걸 뭐 자꾸 이제 천명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그 특검이 이제 그런 수사를 담당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검이 출범하기까지도 이제 상당한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좀 검찰이 뭐 이번 주 안에 이제 어쨌든 그 수사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또 수사에 불응한다면 결국 뭐 체포영장 등 가능한 방법들을 좀 다 동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제 뇌물죄를 폭넓게 보고 있다고 계속 뇌물죄에 빠졌냐고 이제 언론이 압박을 하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정도 밝혀진 정도 가지고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그 뇌물죄 혐의가 인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 뇌물죄 사건에서 우리 이제 법원이 판결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검찰은 아마 미르재단은 대통령과 무관하게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설립되어 있고 그 미르재단에 이제 돈을 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나온 사실에 의하면 미르재단 자체도 대통령이 최순실과 같이 이제 기획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벌들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을지도 이제 같이 다 논의해서 정했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돈을 이제 그 걷는 작업도 재벌 총수들과 독대를 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미르재단에 간 돈도 사실상은 미르재단도 대통령이 설립하고 미르재단에 들어간 돈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포괄적인 뇌물죄로서 대통령이 하는 업무들은 이제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세무조사라든가 검찰조사라든가 뭐 국민연금에 대한 뭐 행사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행정들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가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 대법원에 이제 확립된 판례이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검찰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미르재단은 따로 독립되게 성립됐고 거기에 돈을 내게 했다 하더라도 소위 제3자 뇌물죄라고 해서 뇌물죄가 다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민변의 김남근 부회장이었습니다. 자, 저는 잠시 물러갔다가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뉴스에 나오지 않는 혹은 아직은 나오지 않는 뒷이야기 하영의 오프더 레코드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입니다. 다른 이야기 전에 저희가 2부 인터뷰했던 뭐랄까요? 저희가 최근에 계속 내부자들, 제보자들 인터뷰를 음성 변주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승마 관계자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음성 변조 확실히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TBS 뉴스 팩토리 @gmail.com으로 제보자들 메일 받고 있고요. 반론도 물론 받습니다. 네, 정윤혜 씨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음성 변조 해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오늘은 이걸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언론들이 네. 최순실 씨 관련 뉴스를 전방위로 쫓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안 나오는 뉴스가 없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 전문 분야가 있겠지만 전문 분야하고 상관없이 모두가 쫓고 있는 게 이게 7시간의 미스터리예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풀어야 할 열쇠. 네. 예, 그렇죠. 왜 7시간이 중요하냐면 이때 무엇을 했냐에 따라 그 후폭풍은 돈을 100억 받았다보다는 훨씬 더 클 수 있거든요. 실제로 국가 위기 상황, 비상 상황에서 청와대가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과연 대통령이 자기에 있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부딪히게 되는 건데 뇌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좋은 뜻으로 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 본인은 법정에서 다뤄지겠죠. 네. 하지만 7시간은 법으로는 다뤄질 영역이 아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밝혀지면 아주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무죄를 다루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유무죄를 다룰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것이 가진 파괴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다 다루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2년 반이 지났는데도 명쾌한 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와 하호영 기자가 역할을 분담해서 큰 시나리오 2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큰 시나리오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나눠보자면 어디에 대통령이 있었냐 당시에 누구랑 있었냐 무엇을 하였느냐 등등인데 첫 번째가 어디에 있었냐군요. 사실 지금 언론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치는 질문이죠. 네. 예. 어디에 있었냐. 예. 뭐 일관되게 청와대는 청와대에 있었다네라고 예.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크게 나눠서 하영 기자는 청와대에 있었을 가능성 시나리오를 계속 주장하고 저는 청와대가 아닌 곳에 있었을 시나리오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역할 분담인지 두 사람이 꼭 그렇게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하영 기자가 욕을 먹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등장해야 할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인데 예, 위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멘트 여기서부터 예.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 안 지난 거기 때문에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을 보면 나중에 본인이 책임지게 될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수십 년 동안 그랬죠.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보시면 역사의 큰 사건 뒤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이 항상 등장하네요. 네. 초원 복집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텐데 초원 복집입니까? 복국입니까? 정확하게. 어쨌든 보고로 만든 음식인 거 맞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이것까지 길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때도 등장하셨고. 예. 네. 그때도 선거와 관련된 그렇죠. 기획이었습니다. 네. 예. 기획자로. 예. 뒤에 기획자로.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등장했어요. 맞습니다. 네. 탄핵 때도 등장하셨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요 국면마다 이분의 이름이 항상 등장했는데 근데 이분이 나와서 그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본인이 책임질 말은 절대 하잖아요. 예. 그런데 첫 멘트가 뭐였냐면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네. 만약에 관내에 있었다면 처음에 관내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야 돼요. 네. 처음부터. 청와대 내에. 근데 이분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 라는 것으로부터 의혹은 출발합니다. 사실은. 청와대에 있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일을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는 바람에 당시에 언론이 이 질문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도 안 풀리고 있고 물론 예. 지금에 와서는 청와대는 사저에 있었다. 관저에 있었다. 네. 특히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에서
청와대 안에 관저에 있었다. 네.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갑작스러운 외부 일정을 꺼린다. 뭐 이런 멘트까지 하면서 관저에 있었다. 예, 그 스타일. 그 얘기까지 하면서 관저에 있었다는 거를 확정짓는 듯한 계속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네. 예. 문고리 3명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도 네. 검찰 진술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 내놓은 해명도 청와대 내에 있었다고. 예. 첫 해명과 비서실장의 첫 해명과는 어긋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때는 몰랐는데 2년 반 지나니까 알 리가 없었습니까? 최소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5시 좀 넘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거론하고 있는 아직도 아이들이 모두가 다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명조끼 예. 입었는데 그게 그렇게 구조가 안 되느냐. 구조가 안 예, 되느냐. 예. 그 한마디만 안 했어도 또 이렇게 안 붉어졌어요. 맞습니다. 이 수미상관입니다. 어딘지 몰랐다. 7시간 만에 나타나서 아이들의 상황을 그동안 몰랐다. 이 두 네. 가지가 드러난 거죠. 근데 지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청와대 안에 있었다는 시나리오를 본인 주장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반론해 볼 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호입니다. 경호. 기본적으로 출타를 하려면 그렇죠. 외부 일정을 잡으려면 경호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움직임은 교통통제가 있기 때문에 모를 당연합니다. 수가 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예, 경비단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도 대통령이 동선을 파악해서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은 신호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그렇죠. 배려를 합니다.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아무도 그렇죠. 못 봤지 않냐. 심지어는 그 교통 통제를 하는 경찰도 알게 되죠. 네. 그런데 그날은 최소한 경찰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경찰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교통 통제는 없었던 것으로. 예. 제가 반론해 볼까요? 네. 헬기 있잖아요. 헬기. 다다다다다다 헬기. 웃으면 안 되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청와대 내에는 헬기 착륙장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헬기 착륙장이 있고요. 그리고 차움 빌딩 옥상에 있는 헬기 착륙장이 있어요. 헬기 타시면 되잖아요. 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례도 있잖아요. 전례. 예, 전례 있습니다. 사실은 전임 대통령이 그 유명한 내곡동. 예, 내곡동 사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러 알지 않습니까? 내곡동. 예, 예. 그 유명한 내곡동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출타를 하실 때는 헬기 타고 가셨어요. 예. 왜냐하면 땅을 보기가 좋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대통령께서 부동산 보러 가시는 거를 알면 안 되니까 헬기 타고 가셨다. 이건 팩트입니다. 예. 예. 그러므로 관내에 있었다고 청와대가 주장하는 근거 중에 1번. 그 예. 많은 사람이 봤을 일을 어떻게 지금까지 안 밝혀졌겠냐 하는 거는 헬기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그 헬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놓친 부분이거든요. 예. 네. 수사해 주세요. 수사가 예. 아니지. 취재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로 관련된 자료들을 노력 중입니다만 헬기 이용에 대해서 그날 헬기 이용이 있었느냐. 예, 근데 소송으로도 되지 않는 자료가 그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또 당연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보공개를 통해서 헬기 이용이 안 나왔거든요. 예. 저는 헬기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는데 한겨레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왜냐하면 한겨레에서도 정보 총계를 이미 오래전에 했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심지어는 단순히 내용이 아니고요. 목록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와대 인근에 사시는 분 중에 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4월 16일 날 오전에 헬기 소리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예. 예. 서촌 북촌 쪽에 사시는 분들은 헬기가 좀 보입니다. 대통령 헬기를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알거든요. 네. 자,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또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관내에 예. 있었다는. 그 지금 차음을 얘기하셨는데 어느 곳 그러니까 특정된 지역에 VIP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은 그 지역 전체가 경호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원칙입니다. 대통령이 내려서부터 일정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그 지점까지는 네. 뭐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완전 통제하죠. 완전 통제하고 거기에 경호 인력이 따로 배치가 됩니다. 심지어는 원래 휴대폰도 안 터지게 만듭니다. 예. 네. 뭐 그런데 그런데 그날은 그럴 수는 없었겠죠. 그것도 없는 것으로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취재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저에 있을 것이다라고
어쨌든 언론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죠. 네, 청와대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건데 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등장했을 때 네. 프로토콜이 있단 말이죠. 뭐 휴대폰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선을 완전히 장악하고.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게 공식 행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있는 핸드폰을 다 안 터지게 해봐요. 대통령 온 줄 알지. 그러니까 저는 헬기로 갔고 개인적으로 엘리베이터 하나 해서 바로 거기는 네. 보면 처음은 굉장히 이제 VIP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엘리베이터 내려서 바로 방에 들어가 버리면 사실은 직접 진료하거나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이건 불법적인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건 지탄받아 마땅한. 그렇죠. 대통령은 사실 과거에 지금 이런 의료 관련 미스터리가 계속 나오는데 네. 과거에 과거 전직 대통령들을 담당했던 주치의들 얘기 들어보면 한약도 못 먹게 돼요. 맞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그건 국가적 유고 사태고 만약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대통령이 또렷한 의식이 아니면 안 되니까 주치의는 한약을 먹는 것도 못 먹겠는데 이건 주사를 몇 방울 맞으신 건지 도대체 주치의가 체크하지 않은. 이건 아주 일부 언론에서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호 인력이 눈에 띄지 않게 밖으로 나갔다라는 가정하에서 사실은 시술이 아니고 다른 취재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술이 아니라? 예. 시술이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참고로 이상호 기자가 취재하고 있는 뭐 이런 영역. 이상호 기자는 원래는 성형 시나리오를 제시.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죠. 성형하고 이제 또 하나가 뭡니까? 굿하고요. 굿. 네. 굿은 절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절대 있습니다. 아니라고. 근데 절대 아닌 것이 사실을 밝혀진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기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절대 아닌 게 너무 사실 밝히기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럼 차원에서 구술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합이. 저는 개인적인 추론이라는 걸 전제하고 저도 오랫동안 궁금했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밝혀진 이 최순실 씨 관련한 국정농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사소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적이고요. 엄청나게 사적이고 사소하다는 겁니다. 허탈하고. 예를 들어서 뭐 JD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최순실 씨 딸의 친구 아빠. 맞습니다. 네. 친구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를 현대그룹 회장님을 만나면서 그렇죠. 이렇게 밀어 넣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그분이 받은 혜택을 보면 한 달에 매출이 1억이 안 돼요. 보니까. 그렇죠. 다 합쳐봐야. 사실은 현대 입장에서 보면 구멍가게거든요. 보이지 않죠, 그냥. 네. 존재하는지 몰라서 결국은 현대 다시 연락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처음에는 의아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지? 우리를 테스트하나? 왜냐하면 무슨 이권으로 보기엔 너무 사소하니까요. 네. 그렇지만 밀어넣잖아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네. 그런 정도로 이게 그분들한테는 대단히 사소하고 하찮은 인간 개인 관계에서 들어오는 하찮은 청탁 같은 것도 대통령 이름으로 밀어넣잖아요. 이날 있었던 일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크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 대단히 하찮은 마사지 피곤해서 주무시고 뭐 이런 차원으로 밝혀질 저는 공산이 있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굿처럼 큰 게 아니라.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계속 관내에 있었다는 주장을 해보시죠.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 가지입니다. 경호 인력하고 교통 통제 두 가지. 이건 헬기로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반론하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누구랑 있었냐가 그렇죠. 되겠죠. 누구랑. 여기서 누구랑은 저는 최순실 씨와 있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호성 비서관조차 비서실장보다도 권력이 더 막강했다고 하는 정호성 비서관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횟수로 봤을 때는 혼자 있었던 횟수가 제일 많아서 확률적으로만 봤을 때는 혼자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혼자 집무실, 계셨다. 관저의 간이회의실에 혼자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회의실에 왜 혼자 있나요? 그래서 특히 이 대통령 혼밥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혼밥을 즐기시는 거요? 네. 죄송합니다.
혼자 네. 이제 이런 사태가 났고 예. 문서가 막 쏟아지는데 회의실에 혼자 외로이 앉아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주장도 제기됩니다. 비서실장도 막 회의해야 한다고 네. 하는데도 정호성 비서관은 스타일상 네. 변명도 참 웃깁니다. 스타일상. 네. 게다가 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대통령이 7시간 만에 나타난 곳. 예. 대책본부 말씀이시죠? 네, 대책본부. 예. 거기가 코앞이란 말이죠. 예. 걸어가도 15분이면 가요. 과장 좀 보태서. 네. 걸어가면 한 20분 걸리나요? 차로 오면 뭐 모든 걸 다 계산해서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대통령은 여기를 가겠다고 한 이후로도 2시간 반이나 지나서 나타나셨단 말이죠.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출타를 할 때 아까 얼핏 말씀하신 스타일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대통령의 의상부터 시작해서 헤어스타일. 네,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말이죠. 네. 생각해 보시면 거기 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는 벌써 낮 1시쯤이에요. 네. 2시간 그거를 풀로 인정해 줘도 그렇다고 그날 머리가 깔끔하지 않으셨어요. 2시간 세팅 머리가 아니라고 하는 미용계 주장들도 있죠. 이건 과학적인 주장은 아닌데 네. 미용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그 미용실은 어디로 네. 알고 있는데 그 미용실은 어떤 스프레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어떤 스프레이를 쓰고 그 스프레이 세팅 능력은 이러하고 네. 그 마무리는 이러한데 당일 대통령의 머리만 보였는데 자기는 직업이 네. 그러니까 머리를 보아 끝 마무리가 이건 스타일리스트나 미용사가 아니라 아마추어. 아마추어 개인이 손모은 것 같다. 예. 끝비침이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깔끔하지 않다는 건 이렇게 전문가가 보지 않더라도 금방 다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장면과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을 너무 정성껏 머리를 다듬느라 그랬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정윤회 씨 있습니다. 정윤회 씨가 인근에 있었죠. 네. 네. 어떻게 정윤회 씨가 이 상황을 모면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다라고 산케이 신문의 한 지국장이 그렇죠. 칼럼을 썼죠. 초반에 루머 중에 하나였죠. 예. 네. 그런데 소송에서 통화 기록이 등장합니다. 오전 11시 3분에 강남구에 있었어요. 네. 오후 2시 20분에 종로구에 있거든요. 네. 다시 오후 3시 30분에 강남구에 있습니다. 네. 이 중간 2시 20분 어간에 어디에 있었느냐는 사실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점심을 무속인 누군가와 먹었다만 네. 밝혀져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윤회 씨하고 이제 이게 제3의 시나리오인데. 네. 지금까지 이제 관저 있었다. 예. 아니면 바깥에 최준실 씨와 있었다. 예. 말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청와대 인근에 온 정윤회 씨를 만났다. 예. 뭐 이런 시나리오도 하나 더 있죠. 다시 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모든 것은 헬기면 해결된다. 헬기로 가면 1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10분 만에 갈 수 있고. 예. 그런데 그런 누구를 만났다를 다 계산에 넣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건 이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코앞을 가는데 2시간 반이 걸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정윤회 씨 얘기 잠깐만 더 하면은요. 네. 지금 당시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대통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장 큰 관심은 승마였거든요. 네. 4월 내내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바로 다음 날 첫 번째로 내린 오더가 승마, 그러니까 체육 개혁을 하라. 이게 승마 쪽에 뜻풀이를 지금 해보면 승마 쪽에서 정유라가 대학 입학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건 다 없애버려라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게 4월 17일이거든요. 김종 차관 직접 얘기했어요. 네. 네. 그리고 4월 초에 그것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딱 비는 날이 4월 15일, 16일 이 어간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정윤회 씨는 청와대 인근에서 본인이 있었던 것으로 최소한 통화 기록이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정윤회 씨가 최근 인터뷰에서 국정농단이 벌어진 것은 이혼 이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혼은 5월에 있습니다. 네. 최소한 4월까지는 비선실세로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본다면 정윤회 씨도 이제는 다시 포함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제 3의 설이군요. 예. 네. 저는 바깥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세월호 기간 동안에도 방문한 것으로 네. 추정되는 그리고 그런 증언들도 있는 차움에서 네. 평소에 본인이 받던 서비스 거기 가시면 뭐 운동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마사지도 받고 여러 가지 테라피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네. 몇 시간 걸린다고 했었거든요. 그것도 서너 시간 최소한 걸린다고 합니다. 네. 예. 그 서너 시간과 헬기를 더하면 대체적으로 해결되지 않나라고 저는 추정해 보는데 예. 심지어 어제 JTBC 보도로는 그때 당시 근무했던 의사에게 같이 진료했냐 혹시 네. 라고 했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사실 기자들이 취재 대상한테 물어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인정이에요. 보통은. 속으로는 인정했다라고 기자들은 그렇죠. 받아들이죠. 본인이 그걸 다 뒤집어 쓸 수는 없고 예. 반인정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네. 이분한테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나 아니면 이후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뭐 다뤄보려고 했는데 하영 기자 들고 온 게 별로 없네요. 하지만 모든 언론이 추적하고 있고 특히 헬기 부분은 한겨레에서 오래전부터 추적한 것으로.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했고 1심에서는 패소를 해서 리스트도 받지를 못했거든요. 네.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항소심에 들어가는데 지금 분위기대로 가면은 소송에서도 정보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헬기 관련 정보가. 예, 그리고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보. 꼭 저한테 안 주셔도 됩니다. 네. 헬기 소리를 들었다든가 당일. 대통령만 타는 거거든요. 그 헬기는. 맞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날 청와대 오전에 헬기가 뜨고 오후에 헬기가 내렸다면 그건 대통령이 탄 겁니다. 헬기 아니어도 부탁드립니다. 헬기 아니어도. 지금까지 큰 거 없는 별거 없었던 하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장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 뉴스 공장 공장장은 김어준입니다. 네, AS 시간입니다. 네, 오늘 특히나 문자가 많이 오네요. 저희가 2부 순서에서 인터뷰했던 승마업계 관계자 이 제보를 저희가 음성 변조를 통해서 내보내 드렸는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정말 실컷 웃었네요. 제가 웃음이 인색한 사람인데 많이 웃었습니다. 김호준 씨, 최철원 씨. 예, 문자는 김호준 씨 진행 똑바로 하세요. 경찰에 잡혀가는 수가 있어요. 네, 도시락에서 상주 경찰서 형사들 조사합시다. 네.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상주 경찰, 상주 사실은 대도시도 아닌데 자기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전화가 왔겠죠. 네. 저희가 최근에 이화여대에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보했던 학생을 저희가 익명으로 음성 변조해서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마케팅 업계에서 대통령을 PPL로 사용했다고 하는 제보를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세계일보 전 사장님, 네, 이분도 직접 관계자죠. 이분은 뭐 익명으로 나가실 필요가 없어서 직접 나오셨고, 오늘은 그리고 승마업계에 계신 분 익명으로 음성 변조해서 제보 받아서 인터뷰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듣거나 겪은 바가 있는 것, 아무리 사소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국정농단 사안들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원장의 남편을 공천 준다든지, 딸의 친구 아빠 사업을 대통령을 통해 도와준다든지, 자신에게 친절했던 공항 직원을 승진시키라고 한다든지, 그 공항 직원의 성추행 사건이 있죠. 그걸 무마하려고 기업에 전화를 한다든지, 대단히 사소합니다. 그러니 사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더 뉴스 팩토리 @gmail.com 제보 부탁드립니다. AS 여기까지입니다. 짚어주십시오. 예,
이번 지진은 규모가 6.9 정도 되고요. 깊이는 한 11km 정도 되는 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점은 그간의 지진이라면 우리가 역단층 지진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판과 판이 부딪히는 곳은 역단층 지진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이번 지진은 정단층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제 싶으실 텐데, 네네. 이게 이제 판과 판이 부딪히는 곳은 이제 기본적으로 압축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장력이라고 해서 당기는 힘으로 작용해서 난 힘이 지진이 이 정단층 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곳에 작용하는 힘의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서로 밀어붙여서 지진이 나는 건데, 네. 이번은 땡겨서 난 지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네. 땡기면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 때문에, 그 단차 때문에 그러면 쓰나미가 걱정된다는 건가요? 구멍이라고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잡아당기게 되면은 땅과 땅이 서로 엇나가게 되는데, 네. 서로 이제 확장하는 식으로 엇나가는 방향이 돼서 구멍은 생기지 않고 다른 하나가 다른 하나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물은 출렁이게 되고, 그 출렁임에 의해서 지진 해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해안가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또한 이 지진 규모도 비교적 큰 편이고 또 깊이가 얕은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저면까지 단층면이 발달했다면 지진 해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1km가 과연 해저면까지 뚫을 수 있는 그 깊이가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쓰나미가 있을 수 있다지 지금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건 아니군요.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요, 지금쯤이면 관측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해안가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지진이 발생한 시간이 오전 5시 59분경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2시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지진 해일이 발생을 했다면 이미 해안가에 도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쓰나미 예보가 있긴 했었지만 이게 쓰나미로 긴급 대피령도 났다고 하던데 2시간 전에 이제 보도를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만 쓰나미가 실제로 발생해서 덮친 건 아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 이 지진 해일 경보는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발령되게 돼 있고요.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우려로 만약에 지진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지진 해일 경보도 동시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 해일 정보를 듣고 사람들이 일단은 대피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지진 해일이 발생한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언론 보도 좀 혼란스러운데, NHK가 보도했다는 걸 우리 언론이 받아서 보도한 걸 보면 대략 1m 정도가 덮친 게 아니냐, 이게 혼란스럽네요. 아닙니까? 네, 만약에 이미 저는 지금 현재 덮쳤는지 안 덮쳤는지 저로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만약에 지진 해일이 발생을 했다면 지금 해안가에는 이미 도달을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가까운 해안에서는요. 2시간이 이미 흘렀기 때문에 이미 도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다행히 이제 쓰나미가 예보가 있었기는 하지만 덮치진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후에 한 30여 분 만에 해안가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거보다도 훨씬 더 해안가에 가까운 데서 발생한 지진이기 때문에 지진 해일이 훨씬 더 빨리 도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진 해일의 전파 속도가 항공기 운항 속도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시속 한 600km 이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빨리 전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면은 지진 해일이 없는 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급히 나온 걸 봤더니 이게 이제 과거 쓰나미였던 것을 아마 기사를 급히 쓰다가 지금 발생한 듯 읽힐 정도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일본이 지진이 발생하면 지층이 크게 움직여서 우리나라의 여파를 시간이 지나면 미친다,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진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지진일까요? 지진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고요. 지난번에 이제 구마모토 지진이 규모 7.대가 넘는 지진인데 한반도와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규슈 지역 지진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해안 지역에서도 이 지진동을 느꼈는데요. 하지만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으로
한반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가 되겠고 또 이게 1000여 킬로 넘는 거리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에는 아마 지진동을 느끼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테고요.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 규모가 9.0이 되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거리가 1500km 정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진동은 못 느꼈지만 한반도가 끌려가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진이 유발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지만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최근 오랜만에 연결했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최근 우리나라의 지진 동향은 특별한 것이 있나요? 지금 경주 지진 이후로 그 경주 지진이 발생한 그 단층대 주변에 많은 응력이 쌓이거나 혹은 더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후로 발생한 여진들을 분포를 보게 되면은 그 응력이 증가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보령 지역에서도 이번에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이 한반도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그간에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 경주 지진에 의해서 주변 지역에 또 응력 교란이 추가로 가해지게 되면서 어떤 지역은 지진 위험도가 증가하기도 했고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해지기도 했는데 이와 같이 과거의 자료가 조금 무색할 정도로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좀 축적해서 조만간 다시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짚어봐야 되겠군요. 지진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대 지구시스템과학과의 홍태경 교수였습니다. 네, 어제 이 선수의 이름, 이 두 선수의 이름이 포탈 상위권을 내내 장악했습니다. 박태환 선수 그리고 김연아는 이제 선수가 아니군요. 김연아 씨. 네. 이 두 분의 이름이 김종 전 차관 최순실 라인이죠. 이름과 함께 포털 검색을 장악했었는데 이 문제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스포츠계에도 불똥이 튄 국정농단 정희준 동아대 체육교육학과 교수님과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 전 차관이 밝혀진 바로는 지금 올림픽 출전을 하지 마라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녹취록도 나오고 했습니다. 뭐 교수 자리를 주겠다고도 하고 우선 이게 문체부 차관이 이런 자리를 약속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저도 좀 그 기사를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그 남의 학교 교수 임용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스폰서 얻어준다 이런 거는 뭐 그 공직자가 할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김종 전 차관이 그 과거에 그 뭐 스포츠 대통령이다, 뭐 권력 실세다, 그리고 심지어는 문체부 안에서는 순장조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대통령의 신임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좀 무리하게 행정을 한 게 많았고요. 이번 사건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상 이거는 뭐 제가 그 변호사에게도 한번 물어보니까 이거는 뭐 그 협박이 될 수도 있고 또 고위공직자니까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혐의는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 박태환 선수의 어떤 성적 올림픽에서는 성적이 아주 저조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주종목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성적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모르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박태환 선수는 선수로서 끝이 났구나 했는데 보니까 그저께 금메달 몇 개나 땄어요. 최고의 기록으로. 그 기록대로 하자면 올림픽 때는 거의 2위에 해당되는 메달권의 성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실력이 줄었던 게 아니라 실력을 발휘 못할 환경이었다고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협박성 권고를 들은 상황에서 그 어린 선수가 훈련에 집중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국 대회 개최 며칠 전까지 결정이 안 돼서 대회 막판에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중을 못했을 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김종 전 차관이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박태환 선수에게 얘기를 한 건 분명히 큰 문제이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이 뭐였냐면
박태환 선수 경우에는 과거에 금지 약물을 복용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중징계를 당했던 선수예요. 네네. 그래서 그 징계는 풀렸지만 네. 그래서 선수 생활을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거 가지고 돈 벌어도 되고 얼마든지 선수 생활 해도 되는데 네.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과거에 그러한 금지 약물을 복용한 선수를 내보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여론도 있었죠, 이건, 분명히. 예. 예, 이런 경우는 좀 이건 제외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박태환 선수를 피해자로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그 상황은 그렇게 피해자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었다는 거를 좀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 부분도 분명히 짚긴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김종 전 차관의 전행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국가를 위해서 이런 힘을 휘두른 것보다는 뭐 최순실 씨의 오더거나 아니면 이건과 관련돼서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박태환 선수에 대해서도 단순히 국가의 명예 이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뭔가 뒤에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가 있을까요? 박태환 선수 대신에 누굴 내보내려고 했을까요? 저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박태환 선수가 안 나가게 되면 못 나가게 되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선수는 이제 또 다른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죠. 그렇죠. 바로 뒤. 근데 그 뒷순번 선수.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그 외에 따져본다면은 저는 사실 박태환 선수 경우는 박태환이 출전 안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어떤 이득. 다른 선수들의 이득이나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박태환 선수 다른 선수들의 기량차가 커서 두 번째 선수가 혜택을 입는다고 해서 그게 뭐 메달로 이어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추론이 끊기는데 이게 최순실 씨 관련한 뉴스들은 그 깊이 파다 보면은 너무나 사소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죠. 말을 안 들었다든가 뭐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사소한 이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유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그 스포츠계의 4대학 척결이라는 그러한 그 과제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최순실 정유라 그 모녀가 이 4대학 척결을 악용해서 그 정유라 성적 따는데 막 이제 집착을 하고 그걸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이지. 그 약물 복용을 했던 선수를 국가대표에서만큼은 제외한다라는 그거는 사실은 그게 크게 문제가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억측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표면전 명분만으로 최순실 씨가 혹은 김종 전 차관이 한 거보다는 그 이면의 이유들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군요. 그 특별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건은 김종 전 차관과 그 박태환 선수 건은요, 체육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좀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갔다. 그렇게 사실 이야기들 하십니다. 근데 이제 모르죠. 그렇게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든가 뭘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다든가 하는 사소한 이유가. 그건 맞아요. 그런 게 박태환 선수 경우는 조금 그 협회나 대한체육회 얘기를 고분고분하게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찍혀있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건방지잖아 이런 한마디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렇고요. 그 외에 저희가 체육계에서 이 문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네. 파다한데 하는 문제 없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장시호 씨가 뭐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에 대기업 지원을 받았고 이게 불법적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외에 체육계에는 이미 알고 있으나 본격적으로는 아직 워낙 큰 사건들이 많아서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안들, 의혹들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호준 총수께서는 이제 여기서 뭐 하나 또 폭로해야 되나 이거 같은데. 사실은 지금 이 건은 이 최순실 사실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데 워낙 휘발성이 강한 데다가 김연아 뭐 박태환 손현재 이렇게 등장을 해버리니까 뭐 이야기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지금 가는 좀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김연아 선수가 뭐 체육계로부터 김종 차관으로부터 뭐 문체부로부터 뭐 피해를 당했다. 그거는 그 몇몇 기자들 경우에는 좀 상상을 작동시켜서 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가장 지금 이제 문매를 맞는 게 황당하게 그 손현재 선수가 돼버렸죠. 네네. 이 선수는 체조 선수예요. 체조 선수라서 체조 시연회에 갔던 건데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부르니까 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좀 상황이 좀 이상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아무래도 유명하고 그리고 이런 선수들의 개인적인 호불호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호불호가 이제 투영된 채 이 사건을 바라보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너무 사소한 사연으로 엮여서 특혜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걸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게 설마 했던 게 너무 많이 밝혀지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부속 기사들도 나오는데요. 조금은 이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에 좀 더 그 치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교수님도 그러면 그 듣고 평소에 알고 계신 게 있긴 있다는 거죠. 근데 밝힐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교수님, 저희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저희가 특별한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음성 변조. 교수님, 그럼 저희가 뭐 저도 뭐 들은 얘기는 있는데 네. 이제 그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 이제 뭐 특검 뭐 이제 임명이 된다고 하니 거기에서 다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정인종 교수님은 저희가 음성 변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희준 동아대 체육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